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전인 24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지역별로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본투표 엿새 전인 오늘 28일부터는 선거법에 따라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수치가 됩니다. 이 수치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죠. 먼저 서울시장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해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 결과 가지고 양 캠프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정원 후보가 49.6%, 오세훈 후보가 36.4%로 동아일보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13.2%포인트 차이라는 오차범위 밖 수치가 나왔습니다. 왜 이 양 캠프에서 관심이 뜨겁냐 하면요. 다른 조사 또 보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의뢰해서 26일부터 어제까지 또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군요. 39대 39 동률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두 조사에서 무선 전화 면접 100% 조사 방법이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조사 방법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조사는요.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조사 모두 무선 전화 면접 100%로 방법은 같습니다. 물론 다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기간이 달라요. 기간만 다른데 조사 방법은 똑같거든요.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네. 저는 여태까지 조사 방법이 달라서 수치가 날 수 있다, 차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 방법도 같고 기간만 다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좀 튀기는 하네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건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사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아니면 유무선 혼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작동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질문 문항이 아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네. 내지는 질문의 순서, 그러니까 앞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내지는 견제가 더 작동하느냐 아니면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 뒤에 그 뒤에는 좀 그러니까 상호 연관성이 좀 존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그 인구 구성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네. 뭐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샤이층이 어느 정도나 존재하느냐, 네. 내지는 뭐 적극 투표층이 어느 정도나 그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번에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일부 지역구 같은 데서도 네. 순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사 방법뿐만 아니라 문항 구성도 굉장히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군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조사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한쪽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요? 말씀하신 뭐 질문 문항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좀 ARS가 저 자동작 전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질문 문항 자체가 우리 후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불리하게 되면 전화를 끌어버리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네.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직접 대해서 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보수나 진보가 네. 한쪽 방향으로 특정하게 더 많이 표집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하. 아직까지 그 데이터 제가 로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많은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가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렇죠. 어떤 흐름이 맞는 거야라고 알 수 네. 없는데 또 하필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전에 이 조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서울 시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거지? 오세훈 후보가 좀 추격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한쪽 여론조사를 보면 추격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여기는 그렇죠. 바짝 쫓아왔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여론조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하지 일은 않은 없죠. 부분이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바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이제 내일 사전 투표를 앞둔 오늘 밤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법정 토론, TV 토론이 아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고 또 유권자들이 마음을 많이 정하실 것 같은데, 특히 여러 차례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1대1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성사는 되지 않았고 결국에 이 의무로 치러야 하는 TV 토론은 오늘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다자 토론 방식으로 열리는데, 자, 오늘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가 될까요? 2시간 전체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뭘로요? 왜냐하면 토론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각각 시차 두고 각각 토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대면 토론은 처음이기 때문에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처음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점. 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정부와의 어떤 조합 또는 엇박자. 예컨대 오세훈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정원호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정책들의 이제 엇박자, 미스.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됐던 폭행 문제 이런 네. 부분 관련돼서도 상당히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또 오세훈 후보 측 그간에 한 게 뭐였냐라는 취지의 기조하에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뜨거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시간 내내 뜨거울 것 같다. 이슈 한 3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동안 정원호 후보를 향해 제기했던 네거티브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GTX 철근 안전과 관련한 그렇죠. 그 문제를 당연히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세훈 시장 후보가 이제 시장 시절에 했던 뭐 한강버스와 관련된 잡음들, 그런 안전 시민들과 관련된 안전 이슈를 또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좀 치열한 역시 공방이 같은 있었으면 의견이시군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많은 관심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하시는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전재수 후보가 45.8%, 박형준 후보가 39.5%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수치죠. 부산시장 선거도 이 막판 표심 잡기가 아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후보의 선거 공보물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공보물에도 개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아주 대조적인 이 공보물이라고 하네요. 전재수 후보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편지 같은 감성이 가득한 홍보물로 채워져 있고요. 박형준 후보는 내가 시장 시절에 했던 실적, 수치, 업적 뭐 이런 것들로 그래프와 수치가 가득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전재수 후보, 이게 청년, 일자리, 여성 뭐 이러면서 감정이 아주 감성이 풍부한 홍보물. 한쪽은 수치와 그래프가 가득한 홍보물. 어떻게 보셨어요? 느낌이? 그 뭐 MBTI상 T와 F가 다른가 뭐 이런 상상도 한번 네. 해봤는데요.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한쪽은 현직이고 한 명은 도전자의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북갑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밀착형으로 스킨십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지역구를 잘 관리한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좀 감성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내가 이 정도로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속해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네. 그와 같이 좀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개성을 드러냈다라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장점이자 약점으로 양쪽 다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어떤 면에서 그런 분석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건 뭐 하나만 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본인에게 장점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대 후보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가 야 내가 일을 잘했어라고 본인의 강점을 네. 포스에 막 담았는데 네.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 그럼 당신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또 박형준 후보를 지지한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대단한 일들을 해냈어? 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그렇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 2년 후배이기도 한데 저도 놀랐는데 아, 그래요? 저렇게 감성적이었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3번을 부산 북구에서 떨어진 다음에 네. 3번을 연이어 됐고 아하. 또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안 되는데 딱 한 곳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 인물이 전재수라고 얘기한다면 네. 저런 전재수라고 하는 드라마를 가진 사람이 매우 감성적으로 부산시장 부산 유권자들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이것도 말랑말랑하거든요 느낌에. 네. 그러니까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명확한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시점에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공감대에 네. 얼마만큼 잘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후보는 저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고 네. 박형준 후보는 수치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며칠 후면 결론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T와 F, MBTI T와 F의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전재수 후보가 또 2년 후배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 또 궁금하시죠? 이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후보 여론조사 김부겸 후보가요 41.8%로 나타났고요. 추경호 후보가 45.1%. 역시 여기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 접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까요? 두 후보 표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추경호 후보는 김부겸 후보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적과 관련된 개념. 이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념 공세죠. 이 이념 공세를 펼쳤고 김부겸 후보는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추경호 후보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북한이 주적 맞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지금 김 후보께서는 향후 10년간 150조를 달성하겠다. 지금 현재 대구의 GRDP 총 규모가 75조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평균 약 8% 가까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숫자에 가까운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으실 때 참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이겨낸 한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저 내용을 보면 두 명의 보수 후보가 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전략적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이념 공세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 그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위치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구 시민들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고 네. 따라서 민주당과 약간은 차별을 해야 되는데 네. 차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민주당 지지세가 또 떨어질 것 같고 어허.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속한 그 김부겸 후보를 상대로 해서 주적 개념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네. 주적에 대해서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답을 못하면 그대로 공격을 받는 거고 답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또 저분 또 뭐지? 당 입장은 약간 다르네? 뭐 이런 식의 또 당에 대답하는 그 어떤 기조와 다르네? 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약간의 전략적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저런 모습을 이제 유권자가 볼 때는 그런 걸 보는 거죠. 어느 분이 준비가 잘 돼 있냐. 실제 이렇게 물론 김부겸 후보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죠. 네. 저희 불모지에서 고속도로를 놓을 때 다들 반대했는데 네. 찬성했지 않느냐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여 될 일로 보고 추진력 있는 김부겸 후보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네. 한편 보면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네. 유권자의 어떤 그 면에 집착을 보느냐 이 네. 부분이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균형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그런 공세에 아주 적절히 대응을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적절하게 잘 대답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사실 이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너무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 전에 네. 그럼 추경호 후보는 뭐 경제부총리로도 재직을 하셨고 네. 굵직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럼 대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오히려 추경호 후보가 좀 돌아보고 성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지역들 못지않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이곳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 북구 갑 여론조사. 선거가 임박할수록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상당하죠. 할머니가 이런 사람들이었어. 오빠도 하정우처럼 같은 거는 꼭 될 수 있습니다. 삼촌이 여기 공부하는 거 훨씬 더 환경, 인공지능 시대 환경 잘 만들 거니까. 엄마가 어디 전화 오면 내도 물었다. 열심히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33.8, 박민식 후보가 17.9,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0.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선 ARS 방식으로 기계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 하나 또 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바꿔주셔야죠. 35.8, 박민식 후보가 17.9, 한동훈 후보가 또 40.7%. 글쎄요, 이거 조사는 아까 면접하고 ARS 방법이 달라요. 근데 또 이건 또 결과가 또 아주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약 한 달 반 전에 그 지역에 내려가서 처음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3위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본인은 고무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것이 이제 깜깜이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두 조사가 같은 추세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기반해서 밴드웨건 효과가 강화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디어락에 보면은 사실상 1등 후보가 40%를 넘고 2등 후보가 35% 이하 그리고 3등 후보가 20% 이하로 묶이게 된다면은 이게 3자 구도에서도 어느 정도 누가 선두에 나설 것인가가 상당히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과거 동탄 모델로 볼 때도 이준석 당시 후보가 그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도 네. 2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한 네. 격차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깜깜이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추세적인 확인을 유권자 여러분들께 좀 제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방송심의상 일등이죠.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네.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얘기해 주시죠. 아까 그 수치에 대해서 좀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쉽죠. 저희 왜요? 정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데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추세상 상승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선거의 마지막 백미는 이제 투표고 투표 네. 결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여론조사들을 보면 나 투표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거의 90%가 돼요. 근데 투표율을 보면 9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과연 저기서 어느 정도를 빼느냐 이 부분은 이제 각 캠프가 계산할 거고요. 네. 따라서 각 캠프 입장에서는 아마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참고 자료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조사 데이터를 보면 원래는 이제 1강 2중가 하정우 후보가 1강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2강 1중 네. 구도로 갔다라고 하는 측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보수층 같은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ARS이기 때문에 거의 한 95% 정도가 후보를 선택한 거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각 캠프는 세대별 분석이 들어가겠죠. 예를 네. 들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은 상황이고 네. 65세 이상 같은 경우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후보가 더 많이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가의 형태 하나랑 네. 또 하나는 각 정당별로 지지 강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다녀갔었는데 그 다녀간 현상이 부산 북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리고 매번 부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동들이 발생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의 핵심은 중도층들 같은 경우가 막판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네. 2, 3일을 남기고 제가 볼 때 사전 투표 같은 거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변동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것까지 다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박빙 구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론조사의 지표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